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숙제도 많고, 교회에서 사역도 또 계속 하시랴, 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어,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깐 수업하기 전에,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숙제로 내준 거를 이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로 제출해야 되는 게 이제 Informed Consent Form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이코세라피, 그러니까 심리 상담 세션을 어떤 내담자가 와서 이제 시작할 때, 그죠? 그 첫 세션을 이제 인테이크라고 그래요, 인테이크. 이제 한국말로는 아마 접수 상담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세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접수예요, 접수. 근데 이제 어떤 그 서류가 있고, 제가 공지에 그 example을 올렸거든요, 포맷을. 그러니까 intake form, 그리고 이제 informed consent form, 그리고 이제 SOAP note라고 해서 SOAP 그 포맷으로 쓰는 clinical progress note 포맷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한 번쯤 연습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앞으로 여러분 중에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상담사가 되실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세팅에 계속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다른 또 성격으로 상담에 이제 어떤 인게이지 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다큐먼트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세팅에서도 이런 거는 마련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테이크 세션 할 때 룰을 설명하고 팔러시를 설명하고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설명하죠. 그리고 인테이크를 진행하죠. 근데 인폼 컨센트 폼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잠깐 이제 기밀상 유지 이거 설명할 때 이제 보여준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동의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한두 장 정도 분량의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포맷이 많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그 example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쓰는 걸 올렸어요. 제가 일하는 상담소에서 쓰는 거를. 근데 제가 쓰는 건 한 페이지짜리예요. Informed Consent Form 한 페이지짜리인데, 그 이제 밑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인테이크 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인테이크까지는 지금 필요 없고, 뭐 만약에 뭐 원하시면 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인테이크 폼까지 하시면은 제가 가산점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뭐 점수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죠? 3장 정도 분량이 되길 이제 원해요. 그리고 왜 그런 내용을 왜 그렇게 기술했는지를 2페이지 정도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에 꼭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어려울 가능성과 유익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뭐랄까,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뭐 그 내담자의 뭐 뭐랄까 크라이시스 위기라든가 멘탈 일레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하지만 또 뭐랄까, 우리 기관에서는 죄송하지만 뭐랄까,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심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시설은 뭐 없습니다라든가,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 발생했을 때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세라피 골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 인터넷에 이제 서치 해보시면은 되게 이제 다양해요. 그 형태가 내용도 그렇고.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은 많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꼭 뭔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그 감을 좀 느끼시고 여러분만의 그 언어와 그죠? 여러분만의 철학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감독, 슈퍼비전을 받는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의 그 스테이터스를 밝혀야 돼요.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석사 과정생인데 닥터 아무개 교수 밑에서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격이라든가 현재 상태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 드린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첨부한 그 example 포맷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뭐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첨부한 거랑 똑같다고 아니면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뭐 점수 깎지는 않을 건데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informed consent form이란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게 좀 느껴져요. 제가 이제 쓴 걸 보면 이분이 그냥 어떤 포맷들 몇 개를 보고 그냥 이제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 그 빈칸에다가 자기 그냥 해당 사항만 이렇게 넣어서 쓴 건지 아니면 인폼 컨센트 폼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서 자기만의 랭귀지와 자기만의 어떤 그 컨텍스트로 잘 이렇게 녹여서 쓴 건지를 잘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상담 비용과 상담 취소 정책 이런 것도 다 쓰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종결, 터미네이션이죠. 상담을 하다가 뭐가 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이제 종결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터미네이션은 내담자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가 함부로 종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이제 얘기가 약간 길어지지만 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담자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 입장에서 내담자가 되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좀 매너라든가 성격도 너무 좀 이상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 만한 그런 막 스타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사가 그걸 터미네이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윤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상담사 입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증세나 상황이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 이거 바뀐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증과 어떤 뭐 공황장애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부부 상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부가 왔는데 이게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막 그것도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막 너무 심각하다. 내가 뭐 어떻게 뭐 진짜 지식도 없고 어떻게 뭐 능력이 진짜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냥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프로페셔널 세팅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경우에 그 지역의 그 부부 상담을 좀 잘하는 분을 알아봐서 최소한 3명의 상담사를 이렇게 그 리스트를 줘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연락하고 찾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건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떤 뭔가가 핏이 안 맞아서 이렇게 좀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이제 터미네이션 할 때는 전문가들 3명을 지역에서 찾아서 그 정보를 주고 소개해 줘야 됩니다. 이 중에 잘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담을 뭐 지금 6개월 이상 했는데 전혀 뭐 어떤 프로그레스가 없을 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도움이 아니라 완전히 본의 아니게 막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또 터미네이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네. 근데 이제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터미네이트 하면은 이거는 내담자를 버린 게 돼요. 그러니까 어벤던 하는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상담사와 내담자의 사인할 수 있는 란도 만들어야 되고요. 날짜도 써야겠죠.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이제 연락처 또는 상담자와 연락이 안 되었을 때 가능한 연락처, 비상 연락망이죠. 이것도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폼 컨센트 폼 쓰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원하시면 제가 첨부한 그 폼을 따라서 인테이크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잘 하신 분들 또는 뭐 잘 그렇게 안 하셨어도 좀 보너스 점수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되게 더 좋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뭐 교회든 뭐 어디서든 조금만 수정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뭐죠? 진단. 그러니까, 다이그노시스죠? 진단. 그러니까 뭐,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뭐, 공황장애입니다. 뭐, 아니면은 불안장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내리는 거예요. 다이그노시스.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검사입니다. 검사. 테스트, exam.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심리 검사 중에 뭐 성격 검사에서 뭐 MMPI라든가 뭐 해서 결과가 뭐 이렇게 뭐 IN 뭐 FJ 뭐 이런 뭐 이렇게 있잖아요. 16가지 그죠? 그런 거가 그런 대표적인 검사의 한 예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사실 그 상담소에서 뭐랄까 전문성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거. 또 그걸 해석을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상담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죠. 그게 이제 검사에 대한 윤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오늘 레코딩, 그러니까 기록의 의무입니다. 기록의 윤리.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만 하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좋겠어요. 상담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가끔은 이게 레코드 그 문서 작업이라든가 그 기록에 이제 쓰고 행정적인 게 또 무시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한 그 인테이크 세션 때는 이런 그 그 인폼 컨센트 폼 같이 읽고 그거 사인 받아서 이제 보관해야 되고, 또 뭐 그런 사인 받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다 이제 매니지 해야 되고, 뭐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 뭐 프라이빗으로 오피스를 차리면은 뭐 페이먼트 제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뭐 이제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뭐 페이먼트 같은 거,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클리니컬 케이스 노트, 뭐 다른 말로는 프로그레스 노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프로그레스 노트를 불러요. 제가 일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뭐 A라는 사람과 오후 2시에 1시간 동안 상담을 했다. 그러면은 끝나고 그분의 그 상담 내용을 이제 남겨야 돼요. 기록을. 그 뭐 이유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다 그게 다 기록을 남기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이제 소모하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일주일에 뭐 5명 이하일 때는 뭐 큰 부담은 없는데 막 이렇게 10명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 케이스가. 그러면은 상담만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1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시간을 대부분 하는데, 어떤 분은 막 2시간짜리로 이제 그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막 하면 뭐 순수 상담만 해도 일주일에 만약에 10케이스다, 만약에 10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제 순수 상담 시간만 거의 15시간이 넘어요, 막.
그거 하고 노트도 이제 다 써야 되니까 노트도 매주 10개를 써야 되고 또 뭐 어떤 이머런시가 발생했을 때는 또 팔로우업 하고 또 전화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병원에도 연락해야 되고 응급실에도 전화해야 되고 응급실에서 상담사 오라고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예, 되게 이제 그러니까 상담만 하면 좋겠지만 그 외의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윤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윤리입니다. 진단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정신건강 상담사가 만약에 되신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안 되시더라도 교회에서 그냥 목회 상담사로 일을 하셔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DSM-5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죠?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증상을 보고 아니 그분이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담사가 관찰을 통해서 그죠? 아니면 내용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려요. 가끔은. 근데 그게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공황장애인데 막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린다. 이러면 좀 그때부터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건 ICD-10이라는 것과 DSM-5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책들을 보시면 각 그 증상별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면 증세가 있죠. 지난 2주 동안 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다, 뭐 삶의 의미가 없다, 자살 충동이 있다, 식욕이 없다, 뭐 수면을 하는데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목이 있고 그 중에서 뭐 6개 이상에 해당되면 뭐 경도 우울증, 뭐 8개 이상이면은 중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영문으로 된 게 이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있는데 근데 있으면은 좋아요. 있으면 좋고 이제 진단을 도와주겠죠. 근데 오늘 이제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DSM-5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고 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끼리 저는 전문 상담사하고 어떤 그 신경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미스터 A라는 분을 내담자로 만나왔는데 이분이 제가 진단 내린 거는 불안장애예요. 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의 그 릴리스 오브 인포메이션 그 받고 해당 그 의사한테 이분을 리퍼를 합니다. 제가 그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상이 있다고. 그때 이제 불안장애 내담자라고 설명하고 이제 리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문가끼리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을 갖고 얘기할 때 딱 어떤 공통된 언어가 필요하겠죠. 이분은 이런 증상이 있다. 이분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있으면은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문화에 있든 좀 공통적인 부분을 또 나타내서 전문가나 그 내담자 본인도 자기의 증상을 좀 이제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런 또 효과는 있습니다. 장점이고 필요성이죠. 근데 이게 또 단점도 있어요.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낙인이죠, 낙인. 이마에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딱 도장 딱. 그러니까 진단 내리는 순간에 이해는 하겠지만 남자가 이해는 하지만서도 내가 이제 진단받기 전엔 몰랐는데 당신은 우울증, 중증 우울증이에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약간 그 심리적으로 이제 더 뭐랄까 약간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차라리 몰랐었다면은 그냥 하루하루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은 그걸 알므로 해서 나는 여기에 명찰 같은 거 달고 중증 우울증 환자 이렇게 돼서 더 이렇게 자신감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레이블을 여기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래서 그걸 되게 안 좋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저는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얘기하다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이제 제 머릿속으로는 아 이분이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아 내담자님 우울증이시네요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또 이분이 좀 이제 준비가 됐을 때는 얘기를 하죠. 예, 자기가 궁금해한다든가 어, 보험회사에 또 제출이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험회사에서 그 이제 페이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담비를 보험회사에서 페이를 할 때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진단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DSM-5를 쓰는 건데 여러분이 상담사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진단을. 근데 이제 좀 이걸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항상 제가 말하는 거 내담자의 웰빙과 유익함과 무해성 그리고 어떤 진정성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어떤 그 저글링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 저글링 있죠? 이렇게 공 세 개 막 이렇게 던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상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답이 딱 정해졌다기보다 이런 판단과 윤리적인 그 기준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오픈되어 있고 좀 준비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진단명을 좀 같이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아직은 그럴 때는 그냥 함부로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저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좀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진단할 때 좀 뭐랄까 이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진단하는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좀 안 좋은 느낌을 임프레션을 주면 뭐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나한테.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할 때.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진단을 한번 잘못하면 이게 그 기록에 남아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 때문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모아야 돼요. 내담자의 말도 귀 기울여야 되고 DSM-5, ICD-10, 뭐 그 사람의 문화적인 요소, 뭐 컨텍스트, 문맥, 상황, 뭐 그 정도 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어떤 그 실제 자기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았던 분들 입장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잘 내리세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뭐 상담사나 의대생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겠죠. 근데 진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거를 경험해봤다면 또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이거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윤리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랭거와 에이블슨 그리고 로즈한 이분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플라시보예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초두 현상이라고 해서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주는 요소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을 이제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한의 실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들을 그 조현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말은 정신질환, 아니 저기 그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 환자입니다 하고 이제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헛것을 본다, 망상을 한다, 뭐 환청을 듣는다,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이 그걸 모니터를 할 거 아니에요. 매주 약도 주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한번 이제 그렇게 인상이 되니까 아 얘네들 집안에 들어온 애들 다 저기 조현병이구나 이러니까 그 이제 노트를 쓰잖아요. 추이라든가 경과 이런 거. 근데
첫날 이제 다 비정상으로 조현병 환자로 이제 다이그노시스가 됐고, 그게 시간이 될수록 계속 그 상태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계속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얘는 아직 비정상.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났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헛것을 본다고 더 이상 보고도 안 했고, 환청을 듣는다고 더 이상 보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조현병에다가 그 마크를 했다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첫인상이 굉장히 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랭거와 에벌슨의 시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인데 막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뭐 이제 상담사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면은 스태프들이나 상담사들은 그냥 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매일매일 사실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 매일매일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좀 눈을 가리셔야 돼요. 예, 눈. 그러니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책임하고 해석적인 진단을 하면 안 돼요. 무책임하고 해석적인 진단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가 뭐죠?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끔 그 뉴스 인터넷 뉴스에 그 막 이상한 사건 나죠. 뭐 묻지마 칼부림 사건 뭐 아니면은 뭐 차량으로 뭐 어디 그냥 막 밤에 어디 막 전봇대로 돌진하고 막 이런 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게 어떻게 나요? 결과 그 다음날 이제 이제 경찰서 가서 수사했을 때 판결이 정신분열 뭐 환자라고 나와요.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뭐 25살 아무개 씨가 뭐 세상에 뭐 악을 품고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근데 사실 조현병 환자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음. 물론 이제 그 영화 예전에 혹시 뷰티풀 마인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환청을 듣고 이러지만 그렇게 막 뭐 위험하게 막 묻지마 폭행을 하고 막 뭐 칼을 휘두르고 꼭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좀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물론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도 막 이럴 때도 있지만 막 그렇게 막 난폭하고 위험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만 했다 그냥 막 그냥 경찰서에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뭐 의사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 왜 이런 거 같아요 해서 그냥 아 뭐 딱 보니까 정신분열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기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진단이 맞는 거. 한 거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어떤 애가 초등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아 너무 산만하고 막 너무 막 쟤는 뭐지? 진짜 이게 너무 막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진짜 문제하다 쟤.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한국도 요즘에 초등학교에 그 상담실이 있나요? 스쿨 카운셀러가? 근데 미국에는 보통 이제 스쿨 카운셀러가 있어요. 맨데토리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말을 안 듣는다. 애가 산만하다. 이러면은 카운셀러를 보내서 진단이 자주 내려지는 게 뭐예요? ADHD. 그 과잉 충동 장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제 뭐 9살짜리 학생이 말 좀 안 듣고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레이블을 찍어버린다. 이러면은 얘는 그냥 너는 ADHD가 되는 거예요. 약 먹고 막. 네, 막. 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진단이 더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트레이먼트가 만약에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진단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스텝이 맨데토리로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뭐래요? 네, 약을 받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이 굉장히 독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신과 약이 물론 뭐 이렇게 독성이 있고 막 뭐 중독성이 있고 몸에 어디 손상이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임상 시험을 충분히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지만 이게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좀 이렇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비판적이고 좀 서스피셔스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약을 별로 이렇게 추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지 마세요, 뭐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의 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증에 걸려서 3년 동안 지금 프로작을 먹고 있다 이러면 한번 의사한테 가서 그걸 상황이 증세가 약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면은 좀 약을 줄이거나 서서히 멈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는 해봅니다. 저는 딱 봤는데 약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그러니까 물론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그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종류의 약을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약이에요, 다. 뭐 신경정신과에 한번 이제 혹시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잠 잘 자요, 뭐 소화 잘 돼요, 얼마나 불안하세요 이렇게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상황이 어떠세요? 그래서 아직도 불안해요. 이러면은 이제 양을 좀 늘려드릴게요. 도즈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증량이나 이런 건 많지만 약을 줄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요, 여러분. 특히 정신과 약에. 그래서 그게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와 정신과 간의 그 어떤 영업적인 비즈니스 카르텔도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카르텔이란 말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하고 제약회사에서 우리 회사 약을 좀 써달라고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약은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먹고 그 이후에는 그 약으로 힘을 좀 받아서 뭐 다른 방법으로 빨리 이제 탄력을 받아서 그 정신질환의 늪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진단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여러분 이걸 잘하려면은 일단 DSM-5 내용도 많이 아셔야 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다양한 심리, 뭐 성격 검사 이런 건데 검사 개발자가 있고 또 개발된 검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죠. 저 같은 상담사 그리고 이제 검사를 사용하는 응시자가 있죠. 내담자들 이렇게 세 부류인데 검사 개발자는 뭐가 중요할까요? 뭐 많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론이 정확해야 되고 정말 데이터라든가 그 이론을 만드는 가설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를 두루 검토하면서 그 검사 문항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검사 측정 문항의 내용이라든가 그 기준은 시대마다 많이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MMPI 같은 그런 심리 성격 테스트는 원래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개발됐어요. 근데 그때 그 세대 분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기준이 많이 다르죠. 문화도 달라졌고. 그 때문에 그게 1990년도에 어떤 그 후속 버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업데이트하는 것도 개발자들의 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사용하는 상담사의 윤리는 당연히 검사지의 저작권, 카피라이트를 보호해야 되겠죠. 이거를 되게 비싸요. 보통 뭐 검사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아무리 싸도 막 100불 넘어요. 한 번 검사하는데. 그리고 비싼 거는 막 200불 넘고. 근데 이 검사지를 막 문제를 외워가지고 막 유출한다. 이러면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겠죠. 다 그 사람들 문제 막 외워서 오고 막 답을 막 하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은 이게 황당한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집에서 해오라. 검사지를 이렇게 물론 이제 시일돼 있죠. 딱 봉합됐는데 이거를 던져주면서 던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해오시라고 이런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정확한 검사가 될까요? 아, 물론 이제 혼자서 독방에서 잘 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상담소에 와서 상담소에 있는 검사실에서 혼자 당일날 문제를 받고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사가 끝나면 검사를 이제 같이 해석하거든요. 검사의 내용과 그 분석 작업 또 그 어떤 그 스코어가 있어요. 그죠? 만약 10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제 답안을 마크했을 때 그걸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응시자인 내담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돼요. 검사할 때. 이런 게 다 윤리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코드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설명한 것처럼 레코드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포인먼트 예약 잡는 것도 다 기록에 남겨야 되고 뭐 빌링, 페이먼트, 뭐 출석부, 뭐 인테이크 폼스, 그다음에 뭐 연락한 내용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했고 뭐 이런 거 뭐 사무실 출입 기록 뭐 이런 거 다 이제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담자에게도 좋고 상담소에도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제가 5가지로 설명했는데 실제는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매주 어떤 클리니컬 케이스 노트, 즉 프로그래스 노트를 쓰는 이유는 어떤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 어떤 뭐랄까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어떤 그동안 지나온 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갈지가 좀 더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다, 이러면 우울증 환우다 이러면은 첫 세션에는 인테이크를 했고, 그 다음 세션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증세나 문제점을 깊이 이해했고, 그럼 네 번째는 뭘 할까? 이러면 뭐 인지행동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션은 뭐 치료를 했는데 경과가 어땠고, 뭐 좀 더 어드밴스된 좀 어드밴스된 레벨의 인지행동을 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그레스가 쭉. 그러니까 기록이 있어야 좀 관리가 되겠죠. 만약에 내담자가 매주 만나는 내담자가 10명이 넘으면은 이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막 저번 주에 뭐 했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잠깐 이제 노트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히스토리가 나오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를 딱 보면 맞다 여기까지 썼지? 그럼 오늘은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Stay on track. 그냥 정말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상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리즘 하는 거. 그러니까 카운셀링을 만약에 이제 지금 잠깐 뭐 내담자가 해외 출장을 간다. 그래서 이제 잠깐 포즈했어요. 잠깐 멈췄는데 3개월 뒤에 돌아왔어요. 파견 근무 마치고. 그때 연락이 왔다. 근데 레코드가 있어야겠죠. 레코드 없으면 뭐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오랜만에 다시 재개하는 내담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이제 상담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머런시 뭐 자살을 막 하려고 한다거나 뭐 정신병원에 갑자기 이제 응급적으로 이렇게 막 입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담자가 가끔은 이제 상담사한테 불만을 갖고 고소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상담사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기록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내담자 중에 정말 결국 자살하는 선택을 했다 그분이.
그러면은 이제 상담사가 책임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주에 내담자가 와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스탠다드 퀘스천으로 그런 걸 물어봐요. 세션이 끝날 때. 자살 충동이 있으신가요? 뭐 자살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도 다 이제 문서에 남기는 거예요. 오늘 내담자가, 상담사는 이제 내담자에게 자살 충동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내담자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그 기록이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여러분께 SOAP, 서프노트를 쓰는 거를 이제 토론 숙제로 내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를 어떻게 쓰냐. 오늘 이제 내담자랑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만났는데, 내담자가 이제 우울증이 심한 어떤 권사님인데, 세션이 끝났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걸 써야 되네요. 자, 제가 이제 그 공지사항에 첨부한 그 썸노트 포맷을 잘 보세요. SOAP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보시고, 한 페이지 정도로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숙제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OAP 폼, SOAP 폼은 네 섹션으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슨 뭐 일기 쓰듯이 뭐 에세이 형태의 문체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주얼한 형태로 문체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무적인 느낌이 들게 딱딱하게 보일 정도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시적인 표현 있죠. 아니면 뭐 형용사 뭐 매우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캐브러리가 클리니컬한 단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오늘 중증 우울증의 증상을 자기가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담자는 지난주에 프로작을 일주일 동안 월수금 3일에 걸쳐서 먹었고,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차도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하지만 그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S는 이제 서브젝트의 약자인데, 그 보통 내담자가 꺼낸 그 말 그대로 그 증세와 주제, 뭐 증상들, 이야기들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내담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이 있다. 이게 스트레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거. 좀 검사 결과라든가, 뭐 그분이 먹고 있는 약의 종류나, 뭐 먹고 있는 양의 그 도즈라든가, 효과, 뭐 이런 거. 객관적인 거 씁니다. 아니면 뭐, 그날의 뭐, 우울함의 정도라든가. 우울함의 정도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우울하세요? 뭐 0부터 10의 레벨에서 표현해 보세요. 뭐 0부터 10까지. 10은 제일 우울한 거고 0은 하나도 우울하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오늘 내담자는 뭐 7 정도의 우울함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A는 이제 어세스먼트 약자인데 이제 카운셀러가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은 걸 통해서 이제 어세스먼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지금 상담사가 보기에는 여전히 우울증이 심하고, 하지만 어떤 동기부여는 잘 돼 있고, 뭔가 주변에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도 있다. 어떤 휴먼 그 커넥션, 리소스는 많은 편이다. 그리고 주된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의지하는 방법은 뭐 교회를 가거나 집에서 찬송하거나 어떤 자기의 신앙심, 페이스에 의지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임프레션, 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세스먼트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는 이제 플랜의 약자인데, 이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는 상담사로서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하겠다. 해서 또 도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듣고 나의 이해 show my understanding, 나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된 치료법은 CBT, 그 인지행동 치료고, 어떤 저자가 쓴 어떤 책을 이론적 바탕으로 해서 뭐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먼트 플랜을 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잘 오늘 배우신 내용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서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 중간 그 리포트 잘 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어떤 그 토론함에 그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중간고사 기간 리포트 잘 제출하시고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